보쌈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4 그 6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반민특위와 농지개혁을 주제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식민지 잔재 청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전개되었는지와 정부 수립 이후에 친일파 청산 당대의 시대적인 과제겠죠. 농지개혁 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친일파 청산과 농지개혁의 한계가 이후에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민족 행위자 처벌 안타깝게도 좌절되죠. 반민족 행위자 청산은 그 재헌헌법에서 특별 규정을 만들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런 헌법에 따라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반민족 행위 처벌을 위해서 일단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특별 재판부가 구성이 돼서 반민특위를 통해서 조사하고 체포된 또 특별 경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이 체포되면 반민족 행위자가 체포되면 경찰이 체포해 오면 반민특위에서 조사해서 재판부로 넘기고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민특위는 주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무려 7천여 명 선정해서 그들을 조사하고 체포하게 되는 거죠. 3.1운동 당시에 3.1운동과도 연관이 있었던 최린 같은 천도교 지도자 나중에는 이제 친일파가 돼서 일본의 전쟁 침략 전쟁에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앞장섰던 최린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아일보를 만들었던 김성수의 동생 김연수 이 사람은 친일 기업인으로 만주까지 가가지고 일본의 침략 전쟁에 협력 회사를 만들어서 지원도 했을 뿐만 아니라 만주까지 가서 회사를 차리고 했던 김연수. 그 다음에 일제시대에 많은 형사들을 체포해서 고문했던 친일 경찰 노덕술 등을 포함해서 7천여 명의 반민족 행위자들을 선정을 하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조사와 체포에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좀 문제를 겪습니다. 반민특위는 범국민적인 호응을 받아서 1949년 1월 달부터 활동을 해서 원래 활동 기간이 1년 반이었습니다. 1950년 6월 달까지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지금 우리는 공산당과 싸워야 하는데 공산당 체포의 힘 색출 경험이 풍부한 경찰을 잡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죠. 무슨 말이냐? 이런 7천여 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중에 친일 경찰 출신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좌익 반란 분자를 색출하는데 앞장서고 있던 예전에 친일파 출신의 경찰들 아무리 친일 출신이라도 현재 대한민국 경찰인데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덕술이나 김창룡이나 그리고 우리 그 교과서 여러분들 보면 교과서 230조 왼쪽 아래 보면 표가 하나 나오죠. 반민특위에 실적해가지고 뭐 사형, 무기 한 건 한 건 있고 뭐 유기징역, 공민권 정지, 무죄형 면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 김덕기
일제 경찰 간부로 무려 100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고 고문하고 사살했던 중에 악질 친일파죠. 그 다음에 조선 총독을 저격하려고 했던 강우규, 이분을 고문했던 경찰 김태석, 이런 애들이 무기를 선고받았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거나 무기징역 선고받은 애들이 다 경찰들입니다. 친일 경찰 출신들이죠. 근데 이런 애들 너무 잡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반민특위가 지금 현재 국회 직속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승만을 따르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독촉계열 말고 한민당 계열 말고 무소속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공산당과 내통했다 라고 하면서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구속시켜 버립니다. 이게 국회 뿌락지 사건이죠. 국회에서 공산당 뿌락지 노릇을 하고 있었다. 물론 모함이죠. 그리고 노독수를 체포하자 경찰들이 오히려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 버립니다. 그리고 반민특위 소속의 특별 경찰 등을 무장 해제시켜 버리고 특위 사무실에 쳐들어가서 조사관들을 폭행하고 연행하는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겪더니 오히려 이렇게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법을 바꿔버립니다. 친여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개정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기한이 아까 제가 언제까지라고 그랬습니까? 1950년 6월까지라고 그랬죠? 이걸 1949년 8월까지 끝내라 라는 거죠. 기한을 절반이 뭡니까? 훅 줄여버립니다. 절반 이하로 줄여버리는 거죠. 기한을 단축해버리고 범위를 축소한다. 그리고 적극적이었던 반민특위 의원들은 구속하거나 뿌락지 사건으로 구속하거나 물리적으로 압박을 한다. 결국 반민특위 활동이 유명무실화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총 688건을 취급해서 재판까지 끝난 게 41건. 그 중에서 이런저런 겨우 이렇게 선고를 하거나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소수만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들마저도 대부분 감형되거나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건 없었고 이게 뭐냐는 거죠. 다 사실 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반민족 행위자 처벌, 친일파 청사는 좌절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그대로 살리거나 유지함으로써 권력을 더욱더 키워서 이 사회의 주도층이 되어버렸다는 게 비극이죠. 다음, 민중이 바라던, 해방 당시 백성들이 정말 바라던 게 친일파 청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토지개혁, 농지개혁이죠. 내 땅 갖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방 당시에 무려 전체 경지의 60% 정도가 소작지였습니다. 그러면 소작농이나 그 다음에 자기 땅 좀 갖고 있고 소작을 겸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1945년) 말 한반도 남쪽, 한반도 이남 땅에서는 순수하게 소작농의 비율이 48%, 절반에 달하죠. 48.7%라고 하니까 거의 절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자기가 지 땅도 있으면서 그래도 부족하니까 소작을 짓는 사람들의 비중이 34.7%. 이거 뭡니까? 이것만 합쳐도 83.4%네요. 거의 83%가 소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자기 땅만 가지고 농사 안 지어도 되는 사람들은 13.9%였다고 해요. 자작농은. 우리 교과서에 뭐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소수죠. 2.7%는 농민이지만 농사 짓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정말 부자죠. 이 정도 비율이니까 결국 남한 농민들 대부분은 내 땅을 갖고 싶은 겁니다. 소작농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북한 지역에서 한반도 이북 지역에서 1946년부터 토지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농민들은 알게 됐어요. 근데 미 군정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당연히 불만을 갖겠죠. 그러자 미 군정도 1948년부터 일본인들이 갖고 있던 땅을 다 미군들이 귀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걸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토지를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유상 분배는. 돈이 없으면 못 갖는 겁니다. 어찌됐든 제헌헌법에서 농지개혁을 이야기했으니 농지개혁은 정부 수립 이후에 착착 진행이 됩니다.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져서 경자 유전, 농사 짓는 사람이 경작을 하는 사람이 유전, 땅을 갖는다.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지개혁법이 제정되고요. 농지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농지개혁에 대해서 남과 북을 비교해보면 먼저 북쪽에서는 5정보가 넘는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분배했지 않습니까? 늦었지만 남쪽에서도 이제 농지개혁을 진행하는데요. 3정보가 넘는 토지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농지만 합니다. 이걸 유상으로 매입합니다. 사들이는 거죠. 그리고 유상으로 분배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네가 5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이거 나오는 것의 30% 네가 농사 지어가지고 나오는 수확량의 30%로 갚아라. 5년 동안 갚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쁜 조건은 아니죠. 이 결과 남한 지역에서도 지주 소작제가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농민들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갖게 되죠.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토지에서는 농지 말고도 뭐 산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농지를 빼고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북한은 산지까지 다 포함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한 반면에 남한에서는 농지만 개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나마 이 정책 시행도 굉장히 미룹니다. 지체됩니다. 농지개혁법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49년도 6월 달에 만들어진 농지개혁법이 실제 시행된 건 50년이 넘어서 1950년 넘어가지고 시행이 됩니다. 50년 3월 달부터 해서 한국전쟁 막 하르기 직전 또는 그 직후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한국 전쟁 때까지 가서야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무려 9개월, 10개월여 정도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주들은 이 토지 다 어떻게 했을까요? 미리 처분해버리죠. 그래서 야, 너 이 땅 무조건 반납해야 돼. 팔아야 돼. 라고 하면 저 팔 토지 없는데요. 그리고 나쁜 조건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유상분배입니다. 부담이 되죠. 결국 농사에 다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농민이 분배받은 농지를 다시 되팔아서 소작농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소지주층 같은 경우에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 살게 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나라에서 너한테 줄 돈이 없으니 이거 이 땅값에 해당되는 증권을 줄게 해서 이게 지가 증권을 발급해 줍니다. 이걸 지급해 줬는데 나중에 이게 한국 전쟁이 터져버렸죠. 아까 한국 전쟁 직전이나 그 한국 전쟁 중에 이게 이제 농지 계획이 계속 진행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돈이 전쟁 나버리니까 현금으로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몰락합니다. 중소지주층이 산업자본가로 전환되는데 실패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은 누가 벌었을까요? 다 망하기만 했을까요? 미 군정이 일본 사람들의 귀속 재산을 다 모아서 신한공사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농지는 놔두고 나머지는 뭐 공장이라든가 부동산, 적산 가옥 이런 것들은 다 싸게 처분하죠. 이게 해당 공장이나 이런 것들 가격이 뭐 4분의 1, 5분의 1에 막 팔았다고 하니까요. 심지어는 10분의 1까지도 가고. 그리고 상한 기간도 최고 15년까지였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가치보다 싼 가격을 장기 분할로 상환을 하니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사들여서 좋은 공장, 좋은 집들 막 사들이겠죠. 싸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되는 기초가 되는 거죠. 농지는 농지개혁법을 추진해서 그나마 미흡하지만 농지라도 바꿨다. 실제로 한국전쟁이 터지고 북한군이 내려와서 자기들은 북한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토지개혁하면 남한의 인민들이 자신들을 엄청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토지개혁한다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뜨겁지가 않았어요. 왜요? 이미 우리도 미흡하지만 농지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 농지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승만 정부 하에서 농림부 장관을 했던 조봉암 씨죠. 그래서 이 조봉암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얻게 되고 나중에 무소속으로 대통령까지 출마를 하죠. 그리고 진보당 사건으로 이승만 정권하에서 첫 번째 정적 제거. 그래서 평화통일을 주장했다. 평화통일은 북한하고 똑같다. 그러면 북한의 주장과 똑같다. 너 간첩이지, 공산당이지, 너 빨갱이지 해서 사형을 시켜버리죠. 그나마 이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농지개혁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인데 그걸 주도했던 농림부 장관은 훗날 이승만의 정적으로 몰려서 사형당한다. 이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간이 꽤 돼버렸네요. 일단 64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